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3월 20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좀 뉴스를 소개해 주시죠. 박영식.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조금 전에 그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아니라 깜짝이야.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 월요일 3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보관이 이제 기자들에게 밝히기를 이번 주에는 더 이상의 선고 기일 지정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금요일이라도 그러면 윤석열을 파면했으면 좋겠다. 결과는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찬물을 끼얹어 버려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도 어쨌든 또 한 주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러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한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 설들, 해설들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탄핵 사건은 헌납 8입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그리고 한덕수 사건은 헌납 9예요. 새치기했네.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윤석열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왜 헌재가 한덕수를 먼저 할까라고 하면 사실 명분은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리 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라는 건 파면됐을 시에 전국 운영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판결을 먼저 한다. 이거 말고는 사실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나서 바로 즉시 그때부터 60일 안에 선고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날로부터.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고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한덕수에 대한 판결이 가부가 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가서 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또한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난주부터인가요? 꽤 뭐 논리적으로는 꽤 됐는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법조계 주장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서가 이게 빠르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그 이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탄핵 이후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오늘 헌재가 전격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판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논리에 따르면 파면되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즉 인용을 주지 않을 거라면 한덕수 국무총리 것도 먼저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이걸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파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한덕수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저는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들었던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각하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를 기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물론 탄핵 사유는 상설특검 추천도 안 했고, 뭐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했고, 거부권을 다수 남용을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좋든 싫든 간에 또 본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았든 간에 비상계엄 그리고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기각을 주면 차후에 있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의 어떤 법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꼬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을 깔끔하게 파면한다라는 논리를 세울 거라면 한덕수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걸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그리 맞듣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한덕수를 살려보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럼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도 연계돼서 유무죄를 떠나 이것은 유죄든 무죄든 간에 일단 재판이 끝나고 나서 헌재 입장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다 떠나보내고 자신들은 윤석열을 파면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을 세운 거 아닐까라는 이제 저만의 해설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뭐 각하를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각하 쪽에 좀 무게를 두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권한대행을 뭐 이제 200명 정도를 채워가지고 하면 탄핵을 했어야 됐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논리인데 저는 그것도 뭐 우기기라고 보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일단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정부, 여당, 아스팔트 구구들의 입장을 최대한 니네가 하라는 데까지 다 들어주고 다만 윤석열은 파면이다. 이제 이런 방식의 기조를 세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럼 한덕수 체제로 대선 관리를 김한 기자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죠? 각하라도? 각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인용 가능성, 기각 가능성, 각하 가능성 다 있다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어려워요. 인용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앞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5개인데 4개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거고 하나가 내란을 방조했거나 혹은 묵인했다라는 혐의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용을 하면 모든 게 깔끔해지죠. 압수성 결정,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헌재의 생각 이런 걸 모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선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하면 되죠. 그걸 뭐 못할 일은 아니죠. 다만 기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기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의 위반만 있어도 탄핵을 인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각을 한다라는 건 이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하지만 탄핵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고 각하는 저는 그때 저희도 이제 막 취재를 했었지만 법률가들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이면 된다라는 게 다수설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수설인데 헌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설을 업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204억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키려고 하면 헌재가 굉장한 논리를 개발해야 할 거고 만약에 그래서 각하다라고 하면 헌재가 지금까지 시간을 끈 이유가 윤석열 때문이 아니다. 한덕수의 각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각하라고 실제 불렀더니. 일설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어떤 뭐 하루 만에 변론 기일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평의가 지금 한덕수 것까지 같이 윤석열 거와 합쳐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당 기간 길게 진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 선고권과 관련돼서 재판관들끼리의 이견이 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일부 법률가들의 해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게 지금 김한 저희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 150명, 200명에 대한 부분은 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선고가 윤석열 선고보다 먼저 난다라는 이 보도가 나와서 들었던 생각은 이걸 아무리 시나리오를 맞춰보려고 해도 기각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면 결국 인용과 각하 둘 중에 이제 잡아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가장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인용 쪽보다는 각하 쪽이 아닐까라는 저의 이제 이거 추측이고 뇌피셜입니다. 이거 정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인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헌재의 판단을 놓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어쨌든 최고 심판 기구로서의 마땅한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마땅한 상식일 텐데 지금 이제 헌재가 뭔가 정치적으로 선택하지 않겠어, 판단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시사이터님 얘기하신 대로 각하의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변론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례 하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일반 재판이라고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이거 소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인데 어쨌든 뭐 내일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 주로 넘어간 거잖아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다음 주 초는 또 어려운 거죠. 한덕수 총리 24일 월요일에 지금 월요일이니까. 한덕수 탄핵 심판이 잡혀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을 놓고 고려를 해본다면 일단 몇 가지 가설을 저희가 그러면 세워보겠습니다. 연이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를 저는 가장 깔끔하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했을 수 있던 시기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있었던 지지난 목요일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목요일에 했다면 그 이윽고 나서 금요일에 바로 선고를 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논란이나 오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거를 시간을 점점 뒤로 미루면서 한덕수 탄핵 심판과 연계되고 이제 전혀 아무 상관없는 형사재판인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도 연계되고 그 시기 어간에 해야 된다라는 지금 당위성이 생겨버렸잖아요. 4월에 가게 되면은 너무 지연이 되는 거고요. 헌재 스스로 지금 자기들의 오해를 불러온 꼴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지금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데 유무죄 판단을 일단 들어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뭐 국민의힘 쪽 혹은 아스팔트 극우들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줬다라는 제스처로 보여주고 자 됐지 이제 우리 선고한다라고 해서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면 모든 정치적 오해에서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선고할 수 있었고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 계속 그 장고 끝에 악순다는 말이 있듯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가지고도 의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정치 일정들 고려했다는 의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김한 기자님은 또 다른 가설을 제시하셨네. 한덕수 총리 때문에. 아니 뭐 그건 가설은 아니라 좀 가볍게 얘기한 거고 네. 지금 뭐 한번 뭐 서너 가지 설들이 돌아다니는데 모르겠습니다. 헌재 속내가 뭔지는 진짜로 모르겠는데 뭐 취재가 되는 영역도 아니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설들이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유력해 보이죠. 유력한 설 중에 하나죠. 그 절차상의 문제는 7차 변론 때인가요? 윤석열이 직접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이 하나 있고.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제기했었는데 하나는 실제 검찰의 진술 조서와 지금 헌재에 나와서 하는 의견 사이에, 그러니까 진술 사이에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증인들의 진술이. 네, 증인들의 진술이 네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진술 조서를 그러면 공수처에서 시작된 수사가 검찰로 넘어온 건데 이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 개를 집중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첫 번째 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기억하시겠지만 뭐 곽종군의 진술이 달라졌다, 네. 뭐 김현태의 진술이 달라졌다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맞아요. 고소론이 네. 한참 흔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요게 하나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속취소 사유에서도 지적됐던 수사 권한의 문제가 이제 또 절차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절차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완벽설이 있죠. 완벽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형사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 형사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그 증거를 다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입수된 말하자면 수사를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의 시각에서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래서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 요게 이제 완벽설이라고 사람들이 완벽설. 부르던데. 네. 그래서 완벽한. 그래서 이제 오늘 절차설과 완벽설. 네, 완벽설. 오늘 네. 일각에서는 선거문으로 무슨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사이타님 얘기한 대로 이런 정치적 고려죠. 예를 들면 뭐 어쨌든 미루다 보니까 이재명 선고일까지 왔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선고 전에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후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3월 26일 이후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기를 고려하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선택을 하는 이런 게 지금 겹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요구했던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던 요구들은 거의 8할 이상이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고 시기도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인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재명 선고 보고 나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 전 동의하지 않지만 그 주장 그대로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도 그랬고 이제 여당 의원들 일각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한덕수 거부터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입선출의 원칙을 또 뒤집어 버린 거라 가지고 아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원칙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원칙이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한데 원칙은 다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정무적 판단 안에는 자신들이 그래도 좀 면피할 수 있게끔 가장 강성하게, 가장 강경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불복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가 그래도 귀를 기울여줬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 녹진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국민의힘도 내용적으로 이게 비상계엄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사실 없었어요. 네. 다만 제일 많이 나간 김나윤 같은 이제 의원들의 논리가 뭐 야당이 원죄가 있다. 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게 이제 윤석열과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 논리가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요건과 조건에 맞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82명이 냈던 탄원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부 위헌 위법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직을 파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5대3으로 해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5명은 야 이건 위헌이야, 이거는 탄핵이지라고 하더라도 3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 이거를 형식적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논리였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 논의가 많이 안 하는데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논리는 뭐냐면 탄핵 선고를 최대한 지연시킨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떤 전략을 취한 겁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관절을 요사하면서 막고 우편으로 송달 오는 거를 거부하고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초반에 한 달 이상 썼던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그거를 계속 그 방향으로 몰아왔어요. 거기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와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그만둔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3월 26일과 4월 18일 사이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4월 18일 이후면 더 좋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그 사이 선고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말이 안 돼 보였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5개의 쟁점을 정리한 게 비교적 초반의 일입니다. 변론 초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5개만 따지면 그렇죠. 돼라고 이제 정리를 했던 거죠. 정리를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변론 준비 기일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 5개에 대한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미 초반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예상은 이거 금방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지연되다 보니까 애초에 12월 초 중순경에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재명 선고 이후까지 지금 밀려오게 된 거죠. 그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 차성한 교수 있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한양대 박찬훈 교수하고는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김한 기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절차설의 더 심화 버전인데요. 뭐냐면 아까 그 절차설 중에서 이 공수처 수사권이 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 그리고 검찰의 그 기소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냐는 얘기 있잖아요. 증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심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내란죄를 입증을 해야 그 절차 문제가,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거의 입증을 해야 그래야만 그 절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게 이미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계속 잠기네요. 그 헌재 공보관이 이미 얘기를 했던 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내란죄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기자들이 계속 물었었는데 우리가 평의 때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중에 반드시, 그러니까 추론입니다만 반드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평의 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제출된 자료와 헌법재판관 개개인들이 그것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놓고 다투는 상황일 거고, 얘기가 오고는 상황일 거고, 이게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이었거나 헌법재판 연구원을 지낸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미 결론은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구성하는 논리에서의 내란죄 여부를 지금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하고 있는 거는 맞다고 봐야겠죠. 그 내란죄 철회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는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했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네요. 철회가 된 거는 아니네요. 사실 내란 행위를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내란죄가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 거라,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어왔던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과 형사재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란죄 부분을 이제 철회했다. 이게 이제 탄핵소추단 쪽에서 빼고 이제 행위만을 다루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전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기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서 이 대목은 저는 크게 논란 붙일 지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차성환 교수나 박찬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계속 내란죄 왜 철회했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막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던 때를 보면 이 소추인 쪽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란죄를 철회하는 겁니까? 라고 헌법재판관이 물어봤을 때 소추인 쪽에서 사실상 철회를 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근데 거기서 철회된 것을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철회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다 다투고 있을 거라는 김한 기자님 해석을 이미 평의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하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대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쟁점을 5개로 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개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반론을 한 거는 반론도 아닙니다만 좀 붙어서 다퉈본 거는 5차, 6차 정도 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인 체포. 맞아요. 체포만 다퉜죠. 그거 하고 나머지 뭐 비상계엄령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포고령 1호가 위반인지 법 위반인지 아니 위법인지 아닌지 뭐 이런 등등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론을 포기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태도를 취했고 그러면서 그 4가지 쟁점이 나올 때마다 계속 뭐 어떻게 한 겁니까? 뭐 김계리 변호사의 나는 개몽되었다가 대표적인 발언인데 네. 말하자면 사람 그걸 다 지켜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자다가 봉창 긁는 소리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그때도 이미 야 이거 사실상 그 윤석열의 이익에 복무하는 건 포기하는 거 아니냐 변호인들이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 발언이나 그 헌법재판소 밖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그 선동 메시지를 내는 거나 다름없다. 이건 윤석열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5개 중에 뭐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 뭐 다툼이 있죠. 진술이 엇갈리는 거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법적 쟁점은 사실 변론 때 다 해소가 됐다 이미. 저희가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 원칙대로만 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강조했던 대로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소추자,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서 헌재가 감옥을 보내는 절차가 아닌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징계 절차인 거니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징계 절차라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내란죄 여부 즉 형법 위반을 헌재에서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 사유가 변론기일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고 심지어 윤석열의 입으로 선관위에 내가 계엄군을 보냈다라든지 아까 뭐 이제 체포조를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대목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내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즉 헌법적 평가와 계엄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 대세나 흐름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목을 말씀 주신 거고 그리고 헌재가 만약에 탄핵 심판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가지고 이 헌재 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현행범을 그대로 직에 둘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이 문제를 좁혀서 보면 국민 대다수가 아니 어떻게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을 진입시킨 내란 수괴를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수 있느냐 이 간단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란죄를 다투고 이걸 형법적으로 증명해내고 하는 문제는 형사법정에 가서 하시라라는 것이 그때 당시 헌재 공보관의 논리였고 이 논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뇌물죄를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형사법정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빨리 판결이 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경식 의원님 오늘 또 사건 하나 있었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이게 참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뤄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 양쪽의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고 갈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헌재 앞은 뭐 부부젤라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끌시끌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심지어 어느 누구를 붙잡고 인터뷰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소음도 심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좀 빨리 하라는 탄핵 심판 선고 촉구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백혜련 의원이 이제 계란을 맞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 계란 투척, 계란 테러 영상 일단 만나보시죠. 계란 던졌어.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계란 던졌어 지금. 계란 던졌어. 계란 던졌어. 의원님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빨리 확인해봐요. 빨리 확인해요. 확인해서 내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얘는 경찰이 아직 닦지 마세요. 네네. 아유,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찐계란 던졌다고요? 저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눈 두덩이에 맞은 그 계란은 이제 날계란으로 보이지만 찐 계란도 던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나나나 물병 같은 것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 테러 행위가 현직 의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집회하는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매우 위험한 행위죠. 그러니까 계란이 아니고 다른 물체였다라고 한다면 해치려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뭐 물론 경찰 행정력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막 100시간씩 지금 일하고 계셔가지고 엄청나게 필요하시고 이분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테지만 일단은 저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빠른 수사에 착수하고 범인을 잡아내겠다라고 지금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금명간에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 행위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보면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헌재의 재판이 늘어질 뿐만 아니라 내란 수개가 석방이 되는 데다가 지금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 검찰의 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다 응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극우 집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돈 없는 발언이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찾아온 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 행위를 벌인 것이죠. 근데 저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앞으로 저녁 때 퇴근을 했는데 저는 경비태세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 양쪽으로 차벽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 차들이. 네네. 근데 헌재 정문을 못 막으니까 정문 앞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은 인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바리케이트를 놓고 네네네. 그리고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있잖아요. 바로 건너편. 네. 바로 건너편은 그 정문 한 칸만큼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와서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뭐 해요. 근데 시위대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에너지가 높으니까 헌재를 보는 자리 한 자리 정도를 비워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이제 말하자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그 지금 그 헌재 앞을 안국동을 완전히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왜 헌재 정문 앞에 한 칸은 허용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거기서 어제도 차가 지나갈 때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의 기자회견 정도면 그 앞에도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헌재에 대한 테러 위협도 뭐 공공연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고 오늘 민주당원들이 그래서 경찰을 항의 방문을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경비태세에 대한 어떤 각성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자칫 잘못 두면은 이게 테러 위협이 항상 있는 나라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 게 우리가 현대사 공부할 때 왜 정원식 국무총리가 계란을 맞아갖고 국면이 네네네.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제 뭐 계란을 맞은 걸 의도를 했네. 뭐 이게 과거사 진상규명도 되고 뭐 이랬던 사건인데 근데 이게 그만큼 예를 들면 날계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위해와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 게 3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우리가 감수성 갖고 있는가의 하나와 이게 진영 대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라를 갈라놨는가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30년 전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계란을 맞았을 때보다 더 퇴행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 니네가 좋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계란 맞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럴지라면 내가 계란이라도 맞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계란 정도야. 계란에 대해서 너무 이제 폄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평가 절하를 이 그렇지 않아요. 이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을 그런 이게. 식으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안은 그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계란을 맞고 그것을 감내하겠다라고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밝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문제죠. 국면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내란죄 여부를 두고 내란의 수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풀려난 상황이고 저 자리는 지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좀 촉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그 촉구를 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물건을 던져가지고 모멸감을 주거나 실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같이 안경 쓰고 있는 사람에다가 날계란을 던지거나 찐계란을 던지면은요 더 큰 피해가 양산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날계란조차도 일단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돌려보니까 물론 지금 백혜련 의원이 눈의 상태가 괜찮았으면 좋겠고 회복이 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눈두덩이 위에 있는 눈썹 부분에 뼈를 맞아서 날계란이 먼저 터지고 흘러내렸으면 참 다행일 텐데
눈 정면으로 날계란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력의 문제나 실제 안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날계란을 가지고 뭐라 한다라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정원식 총리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입생으로 딱 들어갔는데 바로 한 달 만에 대학생 한 명이 시위하다가 백골단한테 추격당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불같이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원식 총리가 한국 외대를 방문했는데 계란을 하나 맞았어. 그리고 공안 정국이 선포되면서 다 진압. 그러니까 그때는 전국의 공안 정국으로 밀어 넣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탄핵 문제는 다음 주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 피선거권 박탈 이하의 형으로 감경되거나 아예 뭐 무죄가 나오거나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고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저도 아까 오면서 봤는데 이 시점 이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유감이라고 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스스로의 원칙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입장이겠죠. 근데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 분위기는 어떠냐?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낙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선고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만약 무죄가 떨어지고 윤석열이 파면된다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마치 감사원장 탄핵이나 검사 탄핵에 대해서 헌재 만세 불렀던 그런 분위기처럼 이 분위기를 또 뒤집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뱉어놓은 말을 충분히 이제 헌재가 일단 듣는 과정이고 선고가 나오면 그 선고를 수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좀 헌재의 오만함을 보는데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초래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오늘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된다. 근데 설명이 없어. 그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보는 국민들이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이해를 할 구석이 있는데 그게 없이 계속 지연만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헌재가 단심으로써 사회적 모든 의사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지금 인식되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해소 이런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지금 이 지연 과정에서 남게 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시간이 혹 갔는데. 사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래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소식이 있어요. 두 번째 소식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들불처럼 번지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김건희 씨가 경호처 직원을 시점은 윤석열 체포 이후입니다. 체포 이후에 질책했다라는 정황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포착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영장 신청서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정황으로서 제기된 게 아니고 뭐 카더라도 아니고요. 경찰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신청서에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총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총 가지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즉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온 공조본을 제대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거여가지고요. 권한 없는 민간인이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이 뒤에는 이재명 대표도 쏴버리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후반부에 보도가 됐던 이재명 대표도 쏴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발언은 크게 뭐 너무 극노해서 그런 발언을 하든 말든 근데 그 앞전 발언이 경호처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러려고 총을 주냐 이게 영장에 담기게 된 배경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김건희 씨를 보좌하는 경호처 직원이 체포된 이후에도 어쨌든 관저경호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 직원을 보고 그 직원한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걸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는 뭐냐면
김성훈이나 이광호 본부장이 아니라 본인의 상관이겠죠. 오늘 말하자면 여사 경호에 대한 어떤 뭐 일지 이런 거를 경호처가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게 뭔가 어디에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한 말에 맥락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경찰의 구속영장에 담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그래도 많이 들어본, 제가 7시간 녹취도 다 풀고 이랬던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 음성 지원이 되는 맥락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를 뒷받침하는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서 윤석열 대통령 영장에 뭐가 적시되어 있었습니까? 윤석열이 김성훈 경호처장에게 총을 쓸 수는 없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네네네. 이것도 영장에 담겨 있는데, 그때도 그냥 워낙에 지금 뭐 다른 이런 혐의들이 많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본인을 지키는데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한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김건희가 이후에도 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 담겨 있는 문장의 맥락만 보면 윤석열이 했던 얘기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계속 이 총을 써서라도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이 보도에서의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이건 사실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대목인데, 그럼 이게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김건희는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가? 그리고 김건희는 여기에 얼마나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어떤 단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알았는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 계엄의 연관성이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계엄을 저질렀는데, 계엄을 저지른 이후에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쏘서라도 윤석열을 지켰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윤석열과의 부부관계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지금 그 이후에 윤석열이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설파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이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럼 하는 거를 처음부터 같이 기획했던 게 아니냐? 네네. 그렇게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튀어나온 과정을 보면 경찰의 이제 포렌식이 한 몫을 하는데요. 지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과 관련된 뉴스들 대부분 쏟아져 나오는 단독 보도를 보면 경찰의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상관에게 보고했다는 그 상관이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실제 김건희가 한남동 관전에 있는 가족 경호부 사무실에 들어가서 경호처한테 실망했다면서 그 총을 쏘라고 줬는데 왜 그거 안 쏘고 뭐 했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족부장이라는 김신 씨가 없었고, 그 경호처 직원이 이 내용을 듣고 김신 가족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김신 가족부장의 개인 휴대폰과 업무폰을 압수해가지고 분석하고 포렌식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김성훈 경호처장과 함께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 신청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장단 오찬이라는 거를 1월 10일에 윤석열과 김성훈이 하게 되는데, 부장 등등이 거기에서도 총을 쏠 수 없는 거냐 했더니 김성훈이 네 그렇습니다를 하는 것이고, 이광우 본부장의 경우에도 여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때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관들한테 뭐 기관단총 2정하고 뭐 총탄 80발을 가족부에 배치해놔라라고 지시를 한 게 또 이광우 본부장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총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총을 쏠 수 없는 거냐라고 경호처에게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실제 총을 준비한 사람이 이광우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게 김성훈입니다. 이 네 사람이 다 어디 있죠? 한남동 관저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 1월에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얘기가 지금 3월이 되도록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 혐의가 짙고 구속의 사유가 상당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남동 관저에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점을 짚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게다가 그 내란 수계는 풀려났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 두 사람은 4번, 3번째 이은 영장 신청이 이제 거의 검찰 단계에 넘어가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좀 가관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네. 영장 구속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고속은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면 지금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SBS 단독 보도를 보면
이 김성훈하고 이광우라는 사람이 1차 영장 그 집행시 때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과 관련돼서 체포영장 실패했을 때. 집행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떤 대화를 SNS로 주고받냐면 이 공수처 검사들과 그 체포 인력들 관저에 오면 다 때려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사용해서 이 우리 공무원들을 제복 입은 시민들을 어쨌든 때려 잡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의 사연과도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에도 총을 쏴서라도 이 발언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계속해서 이 총기 사용을 네. 지시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네요. 정확하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사담 후세인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어떤 카르텔의 수장 조폭 두목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여기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 누굽니까?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다 경찰이에요. 네. 근데 이 경찰들한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질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던 건지가 지금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찰들한테 총을 쏠 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끔찍합니다. 생각한다라는 게 진짜 정말 말씀 그대로 끔찍하고 참담한데 중요한 건 이제 예측 가능해진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도 만약에 윤석열의 재구속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김건희가 또 마찬가지로 관저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경호처 직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네 쏘라고 준 건데 왜 안 쏘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 인물로 분류된 자들은 모조리 다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재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집행하는 것도 큰일이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근데 지금 또 안타까운 것이 계속해서 경호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박영식 에디터님 네. 윤석열 씨하고 관련해서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공직자들이 계속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석방 이후에 이제 뭐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뭐 보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일단 소개해드리면 지금 지난 13일에 이건 이제 권익위 사안인데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인사혁신처에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석방 닷새만인 13일에 이제 발생한 일이고요. 한 위원을 포함해가지고 권익위원 4명이 12월 6일에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사실 경호처에서도 지난 저희 끝장뉴스 시간에 전달해 드린 대로 경호처의 경호 3부장이죠. 3부장이 김성훈이 함께 열었던 그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조치가 의결돼가지고 지금 현재 해임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뭐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지금 결재를 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현재 일종의 백래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김상욱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같이 묶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파면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보복이 함께 잇따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서라도 경찰을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풀려나서 관저에 지금 칩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공직자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뭔가 뒤집어진 상황이죠. 이 상황을 해소하는 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밖에 없고 저희가 그 용산에 그 관저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의 핸드폰이 살아있는 한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탄핵 소추가 됐지만 핸드폰은 살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누구랑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인신구속을 시켜야 된다. 그게 증거인멸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 어쨌든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의 위험함을 짚었던 건데 지금 더 기세등등해졌겠죠.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왔으니까 과거에 체포되기 직전에 비해서 훨씬 더 기세등등하고 지금 그때에 비해서 여론도 어떻습니까? 탄핵 선고 지연되고 있고 광장은 지금 완전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으니 윤석열이 마지막에 막 방문했던 국힘의원들한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체포되기 직전에 잘해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더 그렇고 어제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에서 탄핵이 각하나 기각될 거라고 보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구속 취소돼서 석방돼서 나온 이후에 윤석열의 영향력이 여전히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걸 헌재가 이거 방치하고 하여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줘야 이제 정리가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 얼마 벌써 지났지만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 가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예, 이야기. 네. 또 유독 김환 기자님하고 같이 출연할 때 이런 관련된 명태균 명태균 게이트에 전문가라서. 관련된 내용이 꼭 나오는데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무부 시장과 관련된 그 자택 압수수색 시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뭐 혐의는 다들 아시는 대로 여론조사 대납 비용 대납 의혹이고요. 더불어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이제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는데 일부 이제 이 인물은 빼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함께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함께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네. 관련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뭐 아직까지는 이 어떤 대납 과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가 다 나온 건 아니고 홍준표, 명태균 둘의 어떤 관계성까지도 좀 확정될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미 수사가 많이 진전돼 있었던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강제 수사 시도가 일단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국민의힘 앞으로의 대선 경선이 뭐 재밌어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빨간불이 켜진 거죠. 아 명태균 전문가 김환 기자님.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말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 건은 사실 뒷단의 입증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간 거 그 돈을 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것과의 관계는 세 개밖에 없죠. 지시했거나 지시는 적극적인 행위죠. 인지했거나 그러니까 알긴 알았다. 아니면 모르는 척했다, 묵인했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혀 몰랐다, 묵인해 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검찰이 뭘 들고 나온 겁니까? 강철원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카톡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톡을 까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철원 정무부 시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 그러면 강철원 부시장은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세훈도가. 예를 들면 후원회장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지만 강철원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전까지 오세훈 시장의 설명이 뭐였습니까? 강철원이 쳐냈다. 강철원과 싸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닌데 강철원 시장의 여론조사 문항도 주고받고 이랬네? 보고도 받았네? 라고 하면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의 여기에 대한 관여도에 대한 개입은 끝난 거라고 보여지고 박형준 시장은 역시 돈이 오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다라는 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둘러싼 비용 문제에 대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이름, 그러니까 광역단체단체장 정도 되는 이름을 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불분명하나 박형준 시장이 몇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거에 대한 어쨌든 금전적 거래가 오고 갔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금 오세훈 시장은 소환되겠죠? 임박했다고. 뭐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포토라인에서도 무방할 정도의 그렇죠. 상황이라고. 아니 보고요. 집무실과 공간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소환밖에 없습니다. 소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도 압수수색을 오늘 이제 자택 관련해 가지고 당한 거고요. 네네. 지금 현 정무부 시장인데 제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김병민. 김병민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대상이었고요. 서울시청 그리고 오세훈 시장 뭐 자택 다 털린 거라서 아마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면 글쎄요 이게 대선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세훈 시장 굉장히 큰 타격 입을 수 있고 오늘 또 그 상설특검 그 김건희 상설특검 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여파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검찰이 뭔가 이게 수사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설특검이니까. 근데 임명을 지원하긴 하죠. 아, 이거 검찰 임명해야 되는구나. 지금 사실은 특검을. 내란 특검도 뭐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건 사실 탄핵 사유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뭐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뭐 최상목도 마찬가지인데 상설 특검과 관련돼서 뭐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권만 발휘하면 되는 것인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상설 특검 국회에서 통과시켜 봐야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 안 하면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죠. 네. 그러면 일단 명태균 씨 수사권은 일단 오세훈 시장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데까지 갈 거고 박형준 시장도 상당한 이제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 주신 거네요. 명태균 씨 국회 출석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폭탄 터지는 거 아닐까? 26일에 명태균 씨가 출석 요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선언을 했는데 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명태균 씨가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이미 어제자로 단독 보도가 이미 됐고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의하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을 한 내용이 미르재단 설립 그때 관련된 의혹이었는데 죄목이 뇌물죄 그리고 강요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발장을 일단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게 2015년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냈었는데 16개 기업에게 일주일 만에 486억 원을 강제 수금한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최대행 수사를 촉구한 상황인데 저는 이거 잠깐만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공소시효가 10년 10년이. 그거 아직 남아. 그래서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걸 지금 한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없었던 논란은 아닌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쉽게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민주당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탄핵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다 총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탄핵할 거면 나 사표 던진다라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입장도 어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사치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은 사퇴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미 지금 항변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뭐 어쨌든 고발을 하고 나면은 입건을 지금 검찰에 고발한 거죠. 지금 잠시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아니 수사 기간과 주체까지는 안 나왔을 네. 것 안 같고 나왔어요? 그 카드를 쓰겠다라는 입장 고발을 정도를 하겠다. 밝힌. 네. 그때 안종범 공소장이라든지 안종범 경제수석의 판결문에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파악은 이미 다 되어 있을 거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검찰 수사 이야기까지 잘 오늘은 정리해 진짜 주시죠. 내용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알찼어요. 너무 알찼고 꽉 채워졌는데 예. 조금 시간 오버했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님,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같이 했고요. 그리고 요즘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1시간 넘게 2시간인가요? 오래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문제 풀면서 지금 또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이 이야기 바로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김한 기자님,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20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루카스님, 최승병 박사 좀 보고 나가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8450님도 감사드리고요. 고구마 까까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병 박사 모시고 오늘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유럽군 창설하고 유럽 재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 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뭐 뉴스가 많아서 보시느라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귀에 딱 꽂힌 뉴스가 트럼프하고 푸틴이
엄청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맞습니다.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일정상 2시간 반이나 하대에서 2시간 반이요? 네. 정상들이 그렇게 전화를 오래 하는 경우가 있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2시간 반이 뜯어보면은 또 숨은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보통 푸틴이 이제까지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중요한 정상회담 같은 거 있다고 할 때 항상 늦게 오죠. 그것도 이제 뭐 본인이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항상 늦게 나타나는 게 이 푸틴의 종특인데요. 갑질이군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트럼프한테 갑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확실히 트럼프가 호구 잡혔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든 게 아니, 보통은 이 푸틴도 항상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좀 약간 불리할 때는 이를테면은 러우전 시작한 다음에 시진핑이랑 만나거나 그럴 때는 째깍째깍 시간 지켜서 왔습니다. 중국 도움 받아야 되니까. 네, 남의 도움이 간절할 때는 시간을 잘 지키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좀 버팅겨도 될 만한 시점이 됐다 싶으면은 꼭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하는데 이번엔 확실히 의도적인 게 느껴졌던 것이요. 앞에 일정이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 아니었어요. 네. 러시아 경제인들과의 간담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막 원래는 정상회담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한 4시 정도에 오후 4시 정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시 아침 9시 정도. 그래서 딱 적당한 시간에 뭐 경제인들과의 만남이야. 뭐 좀 그래 이 정도 하면 됐다. 내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가보면 된다라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시가 다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현장 사회자가 대통령 각하고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마인드를 시켜줘도 괜찮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러시아 경제인들하고 그렇죠. 그냥 만남인데 네. 그거는 본인이 갑인데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 그냥 같은데. 계속 시간 끌면서 거기서 거의 1시간 정도 지체한 다음에 그제서야 일어나가고 크렘린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한 거죠. 1시간이나 늦게 거의 1시간 늦게 갔습니다. 참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럼 1시간 늦게 시작해서 2시간 반을 한 건가요? 1시간 늦게 참석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하니까 총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트럼프는 대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정이 한 2시간 반 정도 빠진 거죠. 트럼프 엄청난 굴욕이네요. 그런데도 다른 정상 같았으면 요즘 분위기상 이런 굴욕을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대번에 또 무슨 거친 언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걸 봐서 이거 확실히 지금 뭔가 이 푸틴이 확실히 뭔가 잡은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아유 루카스님이 최 박사님 팬이시네요. 역전다방 잘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아유 팬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뭘 그렇게 러시아한테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하죠? 젤렌스키한테 막 왜 정장 안 입고 왔냐고 면박 주고 너무 큰 그랬잖아.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자세한 무슨 뒤에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첫 번째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여튼 초조하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 좀 어정쩡한 휴전에 간신히 합의한 정도로 이번 이 전화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화회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 양측이 이 30일간의 어떤 잠정적인 이 휴전의 합의를 이루었다. 근데 그 휴전이라는 게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인 휴전이 아니라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끔 장거리 드론이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주요 인프라 시설들 공격하는 게 굉장히 푸틴에겐 좀 그동안 좀 약간 아픈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양쪽의 이 주요 에너지라든가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기로.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이 장거리 타격, 뭐 에이테킴스나 뭐 이런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후방 공격은 일단은 멈추고 그리고 지금 계속 평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고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우리가 휴전이라고만 사실 전선에서 양쪽 군대가 싸우는 그걸 멈춰야 진짜 휴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거고요. 또 주요 전장인 흑해에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또 치열한 전투도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 통화에서 푸틴이 네. 서방이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 합의가 여기까지밖에 못 나갔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게 계속 많습니다. 푸틴이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만 안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러시아에 대한 안전 보장도 확실하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확실히 끊어라. 다 뭐 손 놓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만 우리도 종전 프로세스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든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느낌이고, 네. 근데 유럽은 또 계속 좀 적극적으로 뭐 자기네 러시아가 사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반러시아를 외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 회담에 대한 반응은 유럽 쪽은 어때요?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뭐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당사자 쪽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쪽에서 워낙 주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조건이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타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에서의 휴전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왔지만은 이제 북한군과 연합한 러시아군이 최근에 거의 쿠르스크 전선에서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낸 상태입니다. 지금 보급로가 계속 공격받는 영상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줬죠. 지금 뭐 그동안 드론전이 한창이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광섬유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 드론들은 주로 무선 통신으로 이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그런 드론이었다면은 지금 러시아가 그거는 이제 전파방해, 재밍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젠 유선 조종 드론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로 지원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기존의 재밍 수단으로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지금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병력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유선과 무선이라는 게? 무선 조종은 말 그대로 이제 전파를 이용을 해서 네네네. 우리가 전파 송신기를 이용을 해서 선 없이 이제 조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파 차단을 하면 그렇죠. 각종 전파 가동이 안 방해 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네. 같은 주파수의 전파로 이 다른 시그널을 쏘면은 그 조종 시그널이 제대로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떨어지거나 뭐 무력화되기 쉬운데 그걸 재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재밍이라고 하는데 근데 유선은 그러면 유선은 어떤 거기다 거죠? 진짜 선을 달아갖고 조종해주는 조종사와 이 드론 사이에 진짜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선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럼 아주 멀리는 못 가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기술이 발전해 갖고 거의 20km까지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선을 매달고 20km짜리 가는데 선을 달고요. 그런데도 중간에 안 끊어지는 이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광섬유도 굉장히 가늘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드론 방어 수단이 재밍, 전파 방해로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버리는 제대로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직접 쏴서 격추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선택적으로 쓰면서 같이 지금 북한의 또 정예 부대들 더 정예화된 이제 특수부대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 작전을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건 러시아의 공격을 조금 지금 막아서 한숨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쨌건 이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유럽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죠. 유럽은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 유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들으셨다시피 자유의 신상 갖고도 뭐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고 네네네. 하면서 지금 유럽 연합 내에서는 이 자주 안보론이 나오고 있죠. 자강론이 나오고 네. 있으면서 지금 유럽 그러니까 20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근데 몇 시간 뒤에 브뤼셀에서 또 유럽연합 이사회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거 네. 이전에 어제 지금 그래서 유럽 재무장론에 대한 네. 이 초안이 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나토 체제하에서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해 왔던 걸 빨리 지금 탈피해서 우리 유럽 스스로가 무장 상태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약 8천억 유로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8천억 유로. 2030년까지 거의 50년까지 이게 한 1,300조 가까이 되죠. 1,300조 원. 네, 1,30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갖고 각종 이제 인프라, 무기 이런 거 체계를 다시 강화하고 병력도 좀 더 확보하고 그 중에서 한 6,500억 유로 정도는 이 지금 각국이 지금 유럽에서 재정 적자 한도를 갖다가 두고 있는데 이걸 국방비에 대해서는 풀어줄 테니까 그걸 갖고 자체 이제 조달을 하고 그래서 이 앞으로 재정 적자 지금 규모를 갖다가 GDP 1.5%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00억 유로 정도를 갖다가 공동 기금을 만들어서 네. 쉽게 얘기하면은 무기 공동 구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기 공동 구매요? 네, 각국에서 이제 이 유럽 안보 조치 이걸 세이프라는 새로운 이제 금융 수단을 동원을 해갖고 이 어떤 현금 펀드를 조성하고 그걸로 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급히 필요한 국가들에게 지금 일단 지급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은 재무장 하면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하는 합의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지금 스스로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겠다. 지금 나토도 이제 미국이 계속 안 도와줄 걸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맞습니다. 한다는 그런 거네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잠깐만요, 최 박사님. 근데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로 돌아가서 요거 네. 정리하고 유럽 얘기 조금 제가 네.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도를 보면은 트럼프 푸틴이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는 휴전 빨리 하자는 것이고 푸틴은 약간 조건은 있지만 약간 뭐 에너지 관련된 어느 정도 선에서 부분적으로 좀 합의를 해준 것 같고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오케이. 다 따르겠다 한 것 같고 유럽에서는 평화유지군 파병한다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조건으로 걸려 있는 건가요? 휴전에 유럽은 계속 평화유지군을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계속 미국이 버리더라도 우리는 우리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 내에서 우크라이나는 결국에 최전선이 될 것이고 거기가 뚫린다면은 그 다음에 동유럽과 발트 3국이 그다음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린 이 우크라이나의 전방 방어선을 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의사가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 조건 갖고는 이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일 휴전도 그게 조건인가요? 30일 휴전도 뭐 30일 합의가 안 휴전도 되는 이런 거예요? 식으로 어정쩡하게 해준 것이 우리는 이 모든 지상전 휴전은 그 정도 수준까지 진전이 돼야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는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위협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결국에. 현재로서는 그러면 30일 휴전까지는 가고 있는 건가요?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면 휴전은 아니고 일단 그 후방 인프라 공격을 하는 30일 휴전은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됐다. 그거까지는 됐는데 이게 전면 휴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쪽이 지금 내세우는 조건, 특히 푸틴이 계속 딴지 걸고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럼 쿠르스크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밀어낼 때까지는 그냥 어정어정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푸틴은. 맞습니다. 푸틴은 이제 그쪽에서 거의 승리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낸 다음에야 트럼프가 그 정도 성의를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 체면을 봐서 그때쯤에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유럽은 이제 막 자기 자체적인 재정을 통해서 재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또 푸틴 최측근이 나토하고 전쟁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었죠. 네네네네. 잠시 이제 푸틴이 삼선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총리와 대통령을 잠시 바꿔치기 했던 그 메드베데프인데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 부의장이 좀 센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푸틴은 본인은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측근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센 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뭐 그전에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뭐 일본과 항상 문제가 되는 북방사계 섬 그 영유권 분쟁에서도 항상 험한 말은 도맡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밀어버린 다음에 유럽과 전면전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
많이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걸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네 그런 면에서 진짜 전면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놓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이 종전 결과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유럽이 재무장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에 유럽 특히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 군인들을 사실 거의 병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뭐 맞습니다. 무방할 정도로 약해져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럽이 스스로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돈만으로 되는 건 능력과 의지 아니잖아요. 양쪽 면에서 앞으로 5년 지금 뭐 5년 안에 재무장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것이 이런 제조업 기반이 단숨에 다시 완비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공업 시설 같은 것이 아무래도 다시 장비 발주하고 뭐 플랜트 갖추고 하는데 이거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네네.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유럽 자체의 의지도 지금 사실은 좀 뜯어봐야 됩니다. 이번에 또 나온 뉴스가 독일에서 또 의미심장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원래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다음에 독일도 다시 뭐 많은 병사들 갖다가 모병을 하고 그랬는데 2023년에 입대한 독일 남녀 군인 18,000명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6개월 만에 나갔다고 해요, 다시. 그러니까 분위기 봐서 군대 가볼까라고 가봤는데 이건 나한테 영 안 맞네 하면서 오히려 빠져나가갖고 네. 그 전보다 병력이 더 줄었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여론조사 해보면은 지금 뭐 재무장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러시아가 뭐가 위협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당장 우리 독일이 침공받을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는 사실 이 군대 조건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다른 민간 직종에 비해서 별로 뭐 크게 혜택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비상 걸리면 워라밸도 챙기기 힘든데 내가 뭐 그렇게 애써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뭐 헌신한다는 게 내키지 않는다. 다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 앞으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병제 갖고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징병제에 대한 젊은이들은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과연 꺾고서 그대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서유럽 국가들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주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지금 이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재무장 플랜에. 멜라니 총리가 네네. 지금 이 재무장 계획이 발표한 다음에 이탈리아는 이거에 반대한다. 이 우리가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밉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척지고서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트럼프를 잘 구슬려서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남유럽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발트 3국 그리고 옛날에 침략을 당했던 국가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들 다시 여기 돈을 많이 쓴다고 그리고 다시 군대 가야 된다고 이게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이게 지켜질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근데 EU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하고 국경이 먼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트 3국이나 폴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느낌이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일 전인가 나온 뉴스가 지금 폴란드와 발트 3국이 이 대인지뢰 금지 조약, 이게 오타와 조약인데 이걸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뢰를 묻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우리는 얘기인가요? 대인지뢰 사용해서 국제적 제약을 받지 않겠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인지뢰 조약엔 가입 안 했거든요. 네. 당연히 휴전선에 대인지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대인지뢰는 비인간적인 무기다. 그래서 이 문명 국가들은 여기서 좀 이 무기를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거기 다 전 세계적으로 또 여기 가입한 서명한 국가가 164개국이나 그렇죠. 됐었는데 민간인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뿌릴 땐 좋지만 수거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유럽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그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할 수준인 거죠. 당장
그리고 또 이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에 먹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은 또 남의 나라 전쟁하는 거 가지고 이러면 좀 비인도적인 느낌도 들긴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럽이 그 미국이 나토를 버리고 그럼 유럽이 재무장할 거니까 K 방산이 또 우리 폴란드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나라가 수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또 시장에 있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뭐 그 기대가 지금 아직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아까 얘기한 세이프 플랜에 의해서 1,500억 유로 규모에 대한 이 공동구매 계획이 발표돼서 또 이것도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속을 뜯어보면은 여기는 철저하게 왜 우리 돈을 들이는데 외국 무기 사느냐 이 기회에 우리 유럽에 안 그래도 지금 제조업이 침체돼 죽겠는데 우리 유럽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수단으로 삼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역내에서 조달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뭐 폭스바겐 공장 점점 문 닫고 있다고 하니까 독일에 이제 전차 만드는 라인메탈이나 그런 회사에서 그거 그러면은 우리가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돈은 이게 뭐 이것도 몇백 조나 되는 돈이지만은 이 돈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 있는 좀 그래도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우리 K방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나토 쪽, EU 쪽이랑도 굉장히 원만한 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온다고 차단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기 붙는 조건들이 이번에도 재무장 계획에 보면은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무기를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K2나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수출하면서 결국에 동유럽 국가들은 좀 사정이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한 폴란드 같은 경우들은 그런 서유럽 국가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기를 선택한 것이 빨리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납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앞으로 이제 공동 생산 체제를 만들려는 그런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사실 이 유럽에 납품하겠다고 하면은 갖가지 견제 수단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폴란드와 합작 생산을 통해서 결국에 메이드 인 폴란드 딱지를 달고 수출을 하면은 그렇게 조달하면은 그래도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무기라는 것이 꼭 품질이 우수하고 납기를 잘 지켜야만 많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정치적인 상품이 바로 이 무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또 이제 그런 동유럽의 우리 무기를 사준 그런 국가들과의 앞으로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그중에 우리가 얼마나 차지해 올 수 있을지 그걸 좌우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국면인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지고 보면은 전쟁사에도 능통하시잖아요. 근데 독일의 이 자동차 강국이 되고 제조업이 이렇게 번성한 것도 또 세계대전을 치는 경험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에 독일이 뭐 프로이센 시절 그 이전부터 독일이 중공업을 발전시켜온 중요한 동력이 사실 군수산업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19세기 후반에 크루프사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크루프사가 결국에 뭐 한 민간에서는 철도 차량 그리고 철도 바퀴 이런 거 생산하는 쪽으로 커왔고 또 한쪽에서는 이 독일군을 위한 대포나 여러 가지 이 차량들을 공급해 오면서 양축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 모델이 한동안 이제 많이 한쪽이 침체되어 왔는데 독일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시 그 모델을 우리가 살려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도 제조업 직접 하겠다고 그러고 유럽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 다시 살리고 그러면 우리는 제조업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았는데 외교력을 잘 발휘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뭐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독점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해서 그걸 외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시대는 점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적당한 모델을 찾아야겠죠.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에서 생산하고 이 조립이나 다른 것들은 그 현지에서 하는 다양한 또 방식을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 그걸 위해선 또 우리가 신뢰성 있는 파트너라는 걸 지금 입증해야 되는 다양한 이 외교 노력을 같이 해야겠죠. 어쨌거나 트럼프는 뭐 이렇게 좋은 방식이든 안 좋은 방식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발을 빼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재무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세계 질서가 바뀌는데 우리는 빨리 정치를 좀 정상화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잘 끼어들고 잘 엮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상화가 지금 빨리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거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워커노믹스 시간인데 이스라엘 이야기인데요. 네. 가자지구가 휴전이 된 줄 알았더니 지금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간 워낙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다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지난 1월 19일에 1차 휴전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소위 얘기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 3단계에 걸쳐서 여기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1단계로서 일단 인질들 여성 인질들이라든가 민간인 인질들을 다 석방하고 그리고 그거에 반대급부로 이스라엘 쪽에서도 군사 행동은 자제하고 일부는 좀 철군을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뭐 몇천 명 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이게 6주간의 한정적인 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주가 지나면은 2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다음 프로세스를 위한 합의를 봤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 합의를 지금 계속 못 보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그동안 불신이 내포돼 있어갖고 지금 그래서 휴전도 아닌 휴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휴전의 시한은 끝났는데 네, 시한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휴전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에 이번에 또 대규모 폭격을 갖다가 했죠. 그래서 그 엄청난 공습을 해갖고 벌써 또 수백 명의 사상자가 이번에도 나왔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근데 지상작전 일환으로 넷자림 회랑 중심부로 통제 범위를 더 확장했다. 네. 이런 이 발표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넷자림 회랑이라는 곳이 이 가자지구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딱 병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간을 갖다가 이 끊는 거기 국경에서부터 네네. 바다까지 있는 이 통로를 얘기하는데 혹시 저 지도가 있나요? 지도 있으면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자지구의 가장 큰 도시는 이 제일 북쪽에 있는 가자시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랑 또 중부와 남부, 중부가 이제 칸유니스와 라파라는 도시가 남쪽에 있는데 이 사이에 도로를 갖다가 딱 끊는 곳이 넷자림 회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자림 회랑을 끊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가자의 남북 통로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결국에 하마스가 지금 뭐 재기할 기회를 갖다가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자 내부에 여러 가지 물자와 인원 이 교류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차단한 상태로 계속 우리는 이 하마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남북을 끊어놨다. 네. 그걸 완전히 통제를 하겠다. 그런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원래 거군요. 지금 정상적이라면 갔어야 될 2단계 휴전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걸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원래 2단계로 지금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남아있는 인질의 전원 석방입니다. 네. 지금 한 59명 정도가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다 생존해 있는 건 아니고 32명 정도는 지금 죽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59명 생존자와 시신까지 다 내놔라. 그래야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타냐후는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마스를 완전히 지금 가자지구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에서 끌어내리고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각종 무장 위험을 이것까지 제거해 버리겠다는 게 지금 네타냐후의 요구거든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하마스가 지금 이 길을 쓰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아니 우리가 뭐 이 평화를 정착하는데 평화에 정착하면 됐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우린 그것까진 못 내주겠다라고 지금 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사실 지난 3월 초에 지금 2단계 넘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럼 1.5단계로 잠정 1단계를 휴전을 연장하는 조건을 하나 더 내세웠어요. 지금 59명 다 내주는 게 좀 그러면은 일단 반이라도 내놔라 인지를. 그리고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합의 보자라고 해서 네타냐후는 오케이 했는데 이것도 네타냐후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안전 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뭘 믿고 인지를 더 내놓으라는 거냐라고 지금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이걸 핑계로 계속 네타냐후가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넷자림 그 회랑 저기 나오네요. 저렇게 중간을 딱 끊었다는 거죠. 네, 가자지구에 저기에 지금 쫙 막아놓고. 맞습니다. 저기에 딱 이스라엘군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가자지구에 목줄을 쥐고 우리 여기 놓지 않겠다. 빨리 인질 다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안 내놓으니까 휴전 네. 기한은 지나갔고 그러니까 다시 공습을 시작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우리가 완벽한 승리, 즉 하마스를 끌어내리고 완전히 그 재개할 수 있는 무장 발판을 제거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휴전 전망이 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낙관하기 쉽지 않네요. 이거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기울어지는 운동장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유일하게 굉장히 그래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 네타냐후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고 근데 뭐 이걸 이란이 지금 더 이상 백업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도 지금 자위코가 속자기 때문에 지금 헤즈볼라나 이 하마스의 충분한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마스는 여기서 하나 둘 양보하다가는 진짜 네타냐후 노리는 대로 우리 완전히 몰락하게 생겼다는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마스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인 거죠. 그리고 네타냐후는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뜻을 굽힐 이유가 없는 것이 저희가 만약에 이게 어정쩡한 평화가 찾아오면은 네타냐후는 반드시 실각이 되고 그다음 이스라엘 내에서 그동안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웬만한 어정쩡한 끝은 용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국내 정치 문제가 양쪽에다 걸려 있어서 이 앞으로도 가자지구의 원만한 휴전과 종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뭐 휴양지로 만들고 빨리 정리하고 그 우크라이나는 뭐 푸틴하고 손잡고 히토류 기금 설치해서 끝내고 이렇게 딱 정리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항상 우리 6.25 전쟁도 돌이켜 보면은 6.25 전쟁에서 휴전회담이 처음 착수한 다음에 이게 실제 완전 휴전 협정 서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쉽게 합의되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쉽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게 영영 전쟁이 안 끝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의 중요한 협상 당사자인 푸틴이나 네타냐후는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의 길을 살려주면서 전쟁을 끝낼 프로세스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걸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1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도 2년 넘게 걸렸으니까 6.25 네. 전쟁 때 그렇다는 거죠. 푸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미국 그렇다고 뭐 완전히 이 판을 깰 생각은 없는데 다 급하게 지금 트럼프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딱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점점점 이 서방 국가들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할 것처럼 내줄 것처럼 계속 밀당을 하면서 그러면은 다들 하나 둘 지쳐가기 시작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이에 또 계속 공격을 퍼부어서 야금야금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지금 획득한 영토 플러스 알파를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갖고 싶은 건 많지만은 내가 트럼프를 생각해서 이 정도에서 멈춰준다라고 끝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젠슨왕 얘기 이거 쇼츠용으로 한 질문만 제가 네. 해도 될까요? 네네. 젠슨왕이 GTC 2025에서 기조연설했는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다 안 좋잖아요. 네네. 그 반도체도 딥시크 이후에 뭐 AI 반도체가 되겠어? 뭐 이런 이제 다 효율화돼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또 웅장한 연설을 또 했단 말이죠. 젠슨왕이. 네. AI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저는 GTC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들 앞으로 어떤 칩들 만들지 로드맵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 AI 팩토리가 될 거라는 그 부분이 그거 참 멋있는 말 했다 역시. 네. 이거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뭐 전형적인 그냥 서비스업 정도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도 제조업이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 제조업, 네네.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토큰 제조업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AI에 여기 이것저것 이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 응답 단위가 바로 토큰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의 이 피지컬한 이 상품 못지않은 굉장한 지적인 상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앞으로 엔비디아는 그런 AI 팩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를 공급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저는 저도 뭐 잘 알면서도 뿅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또 앞으로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AI 에이전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경 100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50억 명, 60억 명 되니까 최소 인당 평균 2개. 뭐 우리 같이 쓸 일 많은 사람들은 뭐 한 10개도 두고 살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모든 인류가 그런 AI 에이전트를 갖다가 몇 개씩 두고서 그것과 함께 보조 받으면서 그런 사는 미래가 온다는 걸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고 화웨이가 AI 칩 만들고 치고 나와도 워낙 많이 사람들이 AI를 쓰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기시감이 과거 PC 시대 초창기가 역시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스마트폰 하나씩 끼고 살죠. 2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PC도 뭐 지금 앞에 태블릿 PC 한 대씩 있는 것처럼 몇 대씩 끼고 살잖아요. AI 에이전트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 초창기에 PC 이거 CPU 만들던 인텔만 잘 나간 게 아니잖아요. 뭐 거기 AMD 같은 기업도 같이 잘 나가게 됐고 그 안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뭐 우리 삼성, 하이닉스 다 크게 도움을 받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이 AI 팩토리들이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뭐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하지만 그 엔비디아가 그래도 상당 기간 그 주도권을 갖고 있을 거라는 데는 뭐 저는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고요. 다만 뭐 이게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네. 지금 PC 시대의 인텔이 거의 회사가 쪼개지느냐 마냐 얘기 나오듯이 엔비디아 천하가 언젠가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 아직은 아니다. 지금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제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합니다. 내일도 다시 5시 45분에 찾아뵐 거고요. 그 전에 오후 5시부터 끝장 뉴스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5시부터 동시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최승병 박사와 같이 인사드리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